네, 안녕하세요. 뭐 하면 됩니까? 예. 원래 게시판에다가 이렇게 인사말도 쓰고 해야 되는데 제가 좀 게으르기도 하고 공사다망하기도 하고 해서 못 올려서 그냥 이렇게 얼굴로 인사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건강한 갱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강남 메이저병원 헬스에이징 센터에서 일하는 신동혁이라고 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일단 전체적인 이렇게 내용들 쭉 들어보시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또 함께 얘기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면 되는 거죠? 네. 예,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무슨 얘기를 할까? 아마 강의안을 따라오시면서 볼 것 같은데 인트로덕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전체적인 들어가는 내용을 좀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갱년기가 되면 일어나는 변화들을 이렇게 밖에서의 변화들과 안에서의 변화들을 가지고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하는 얘기들로 얘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들어가 보시죠. 문으로. 자, 이게 여성은 이렇게 변화가 되죠.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변화에서 우리가 오늘 이제 주되게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중간에 있는 이제 아마 중년 이후에 변하기에 아주 중요한 곳이라고 할 수 있는 갱년기 혹은 폐경, 저는 이제 완경이라는 표현을 좋아하는데 이 시기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 여성들하고 폐경하고에 대한 얘기들을 좀 통계적인 수치를 좀 보면요, 현재 여성들의 그 기대 수명, 뭐 평균 수명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86세입니다. 86세고 이 여성들 중에서 이제 생리가 언제 끝나느냐 그거를 봤더니 평균 49.7세 플러스 마이너스 2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약 한 50세 정도가 되면 보통은 이제 생리가 멎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좀 더 일찍 조기에 폐경이 되는 경우를 우리가 40세 이전에 생리를 멎는 거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40세 이후에는 생리가 이제 멎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자기 나이 또래보다 좀 일찍 생리가 멎을 수는 있겠지만 평균적으로는 한 49.7세 정도로 생리가 멎고요. 그 기네스북인가에 보면 자연 임신이 된 가장 오래된 나이가 63세인가 아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이 또래도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는 더 생리를 하는 여성들도 있지만 보통 이때쯤 멎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여성들이 어느 정도 되냐 하면 2015년도에 전체 여성들 중에 약 36.9%가 50이 넘은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50이 넘은 여성분들을 생리가 멎은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세 분 중에 한 분은 생리를 안 한 여성인 거고요. 이게 2030년이 되면 43%를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보건기구가 OECD 35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기대 수명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들과 남성들은 이제 2030년, 10년 채 안 남았죠. 2030년이 되면 기대 수명이 여성은 이제 90세를 넘고요. 남성은 84세를 넘어서 남녀 모두 세계 1위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여성들의 평균 수명이 90세가 넘어가는 것도 역사상 이때가 처음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앞서 한 50세 부근에 생리가 멎는다고 치면 거의 한 40년 가까이를 생리하지 않는 여성으로 살아가는 여성들이 되는 거고, 그게 2030년 얘기라면 이 통계 예측대로라면 이제 10년 안에 이런 고민들을, 즉 90세까지 생리를 하지 않는 여성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될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통계청이 발표한 전망에 따르면 이제 2020년 이후에는 전체 여성의 40% 이상, 아까도 얘기했듯이 10명의 여성 중에 4명 이상은 폐경기 여성이 된다고 합니다. 자, 몇 가지 이제 정의를 좀 하겠습니다. 데피니션을 좀 할 텐데요. 폐경이라는 말을 이제 쓰죠. 근데 요거는 공식적으로 마지막 월경일로부터 1년 이상 생리를 안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생리를 1년 이상 하지 않는 여성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폐경이 될 거라고 예측이 될 만한 어떤 연령대의 여성이 1년 이상 생리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폐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완경이라는 표현을 더 좋아합니다. 이거는 이제 마라톤을 완주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여성이 생리를 한다는 거는 임신을 할 수 있는 난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성에게 주어진
참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그 임신을 하는 것인데 그 역할을 완수한 거예요. 미션 컴플리티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폐경은 좀 부정적이고 마치 폐광 이렇게 된 것처럼 그만두었다 다쳤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 말보다는 저는 완경이라는 말이 더 좋은 것 같고요. 요거를 이제 영어로 보면 이해하기가 또 좀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이게 매노라고 하는 게 months란 뜻입니다. 한 달. 한 달에 하던 게 pause, 멈추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매월 하던 어떤 일이 멈췄다. 즉 월경이 멈춘 것을 영어로 menopause라고 하고 클리맥테릭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뭐 클리맥테리움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이 단어는 클라이맥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절정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폐경이라는 단어가 가진 그런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정말 한 여성이 그 여성의 삶에 있어서 정말 절정기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 클리맥테리라는 단어가 포함하고 있는데 이런 개념들을 좀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같이 쓰는 갱년기란 말은 이게 이제 우리나라 폐경학회에서는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표현인데 잘 쓰지 않는 표현인데 이것도 이제 이해를 해보면 이게 다시 갱자에다 연년자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시작을 일으키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뜻이라는 뜻이고 이게 이제 갱년기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초경 이후에 뭐 사춘기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기간을 의미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이런 단어들이 혼재돼서 각각의 영역에서 자기들이 익숙한 용어들로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자, 월경과 관련해서 생리와 관련해서 이렇게 여성은 크게 이렇게 3번 변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여자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면서 이제 초경을 하게 되죠. 초경을 하게 되면 이제 매월 생리를 하면서 난자를 하나씩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성이 되는 거고 그게 이제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하게 됩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생리가 그 임신하는 기간 동안은 멎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일들을 하다가 이제 완경이 되면 더 이상 그 생리를 일으키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단어는 똑같이 이렇게 초경, 임신, 완경 이렇게 썼는데 이 분위기는 굉장히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초경하면 막 축하해주죠. 언니다 축하하죠. 엄마도 막 축하해주고 얘기하고 임신은 뭐 더 난리 나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축하받고 이렇게 했는데 완경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갑자기 분위기가 약간 이렇게 어두침침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앞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생리를 더 이상 하지 않는 상황이 된 여성들에게 있어서 마치 마라톤을 다 뛰고 온 사람들을 환영해 주듯이 그런 완경의 개념을 가지고 축하해 주는 일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외래에서 더 이상 생리를 하지 않는 것을 포함한 문제를 가지고 외래에 오시는 분들에게 꼭 이 얘기를 하고 반드시 파티를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완경 이렇게 쓰는데 남편분하고 또 자녀들하고 함께 가서 본인의 완경을 축하하라고 생리를 더 이상 하지 않는 여성이 된 것 자체가 이렇게 우울한 분위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축하할 일이고 애썼다고 얘기해주고 그래서 정말 먹고 싶었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에 가서 남편분하고 만나서 또 아이들과 함께 이 사실을 축하하는 축완경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메노포즈라는 뮤지컬이 있어요. 여기 보면 The Hilarious Celebration of Woman and the Change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 막 열정적으로 축하할 수 있는 이런 개념들을 가지는 것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완경인 거죠. 자, 왜 그런 일이 그럼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생리를 잘 하던 여성이 왜 여성으로서 하는 그 생리를 안 하게 되느냐? 그거는 이 에스트로겐, 즉 여성 호르몬이 이게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성 호르몬은 보통 이 오른쪽 단위가 여성 호르몬 단위인데 이게 피코그램인데요. 생리를 하는 동안에는 보통 100피코그램 이하로 잘 안 떨어집니다. 근데 그 여성 호르몬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난소에서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힘이 떨어지게 되니까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 이 여성 호르몬이 얼마나 만들어지는지를 통제하는 것이 FSH라고 하는 난포 자극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뇌에서 나오는데 이 호르몬이 생리를 잘 할 때는 보통 10 미만이다가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 난포 자극하는 호르몬이 뇌에서 나와서 이제 명령하는 거죠. 호르몬을 만들으라고. 그러면서 이제 FSH가 올라가게 되고 얘가 보통 정상적인 생리를 할 때는 FSH는 10이 안 되다가 보통 3, 40이 넘어가는 게 이제 완경이 됐을 때 수치입니다. 조금 더 그래프로 좀 볼 텐데요. 이게 이제 에스트로겐에다가 에스트로겐 이제 1, 2, 3 이렇게 E1, E2, E3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활성화기가 OH기가 이제 한 개 있는 게 에스트론이고요. 얘가 두 개 붙은 게 에스트라다이올, 그다음에 에스트리올 이렇게 세 개 붙어 있는 겁니다. 이 중에 이제 에스트라다이올이 우리가 E2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게 활동량, 그러니까 제일 활동적으로 일하는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거나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뇌하수체에서 FSH가 쭉 나와서 난소가 에스트로겐을 만드는 거를 이렇게 통제를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여성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잘 나올 때는 FSH가 10 이상으로 올라갈 일이 없다가 완경에 가까울수록 에스트로겐이 못 만들어지면 마치 이제 우리가 집에서 애가 자기 일을 알아서 잘 하고 있으면 엄마가 잔소리를 안 하는데 이제 그렇게 안 하면 잔소리 하는 거죠. 공부하라 그러고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못 만들어내는 것에 의하면 이렇게 피드백에 의해서 되먹이 기전에 의해서 FSH가 올라가기 시작하고 그래서 완경이 되면 폐경이 되면 이제 40이 넘어가고 얘는 이제 10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어떤 여성이 이제 선생님 저는 생리를 더 이상 하지 않고 끝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보통 이 FSH하고 E2라고 하는 난포 자극 호르몬과 에스트로겐을 두 번째 에스트로겐은 에스트라다이올을 E2를 재서 이제 이 사람이 더 이상 언제 생리를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아까 그 얘기한 그 에스트로겐이 여성의 몸에서 하는 역할이 몇 가지 정도 될까요? 제가 객관식으로 내겠습니다. 1번 100개, 2번 200개, 3번 300개, 4번 400개, 5번 500개. 여기 답이 있습니다. 이거 맞추면 뭐 선물 주나요? 호르몬이 몸에서 하는 역할은 몇 가지일까요? 1번 100개, 2번 200개, 3번 300개, 4번 400개, 5번 500개. 뭐 생리를 못 보여드리는데 답이 있더라고요. 이제 뭐 이건 어떻게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계속 진행해서 아니면 좀 기다릴까요? 오늘 지금 3번, 5번, 3번, 5번 나왔어요. 아, 예. 답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고 지금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정답은 여성 호르몬은 몸에서 약 한 400여 가지의 일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하는 일들, 그 400여 가지 일들 중에 대표적인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체온을 조절하고 혈압을 내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온이나 혈압을 바이탈 사인이라고 하죠. 생체 징후 4가지 중에 2가지가 여성 호르몬에 의해서 관여되고, 그래서 이제 여성 호르몬이 없어지면 체온 조절이 잘 안 되니까 열이 나고 땀이 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잠을 깊이 잘 자게 도와줍니다. 미인이 잠꾸러기란 말은 이 관점에서 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깊은 수면을 하게 되면 사람이 몸 컨디션도 좋고 피부의 톤도 좋고 맞죠. 그래서 잠을 깊이 잘 자도록 도와주는 게 여성 호르몬의 하는 역할이 맞고요. 또 피부에 있어서 콜라겐의 양을 유지하거나 주름을 감소시켜주거나 피부의 수분 양을 증가시켜줍니다. 그러니까 피부가 좋은 거죠. 여성 호르몬이 있을 때 그 여성들과 여성 호르몬이 없어진 완경 이후의 여성들은 이게 얼굴의 피부가 분명히 다르다고 느끼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이고요. 또 눈을 건강하게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백내장이 생기는 것이라든가 황반 변성이 생기는 것들을 에스트로겐은 보호해 주는 걸로 되어 있고, 또 고를 유지하는 거 아주 대표적인 에스트로겐의 역할이죠. 그리고 치아의 손실을 예방해 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영어로 썼는데 새로운 아이디어를 하거나 그다음에 이성적인 어떤 생각들을 하는 것, 기억력을 유지하는 것에 있어서 여성 호르몬이 하는 역할이 맞습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 결혼하고 나서 남편분들은 아내가 하자는 대로 하면 맞습니다. 대부분 그분들이 아주 리즈닝하고 그다음에 이성적이고 또 새로운 생각들을 잘하는 경우가 많아서 아내가 하는 대로 하자면 되고요. 그렇게 하면 칭찬도 받고 이제 가정도 화목하고 굉장히 좋을 겁니다. 어쨌거나 이런 역할들을 많이 하는 이런 에스트로겐들이 이제 없어지니까 그 없어짐에 따른 좋은 기능들은 안 되고, 그 다음에 보호되던 기능들은 없으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게 갱년기, 폐경기 때 일어날 일들이죠. 그래서 그냥 간단한 도표로 초기, 중기, 후기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렇게 에스트로겐이 감소하게 되면 초기에는 월경이 불규칙하고 홍조, 불면증 이런 게 나타나고, 또 정신적인 증상으로 갑자기 사람이 이렇게
울적해지기도 하고 또 막 갑자기 화가 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증상들이 초기에 보통 있고요.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이제 위축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생식기에 위축이 나타나니까 성교곤란증이나 냉출혈 이런 것들이 있게 되고 비뇨기 계통이 위축이 오니까 요실금이나 빈뇨가 더 생기게 되죠. 또 피부가 확실히 더 주름이 더 많아지는 것들이 일어나게 되고 시간이 더 지나게 되면 골다공증이나 심혈관 질환, 치매 이런 것들이 더 본격적으로 물론 이런 변화들은 에스트로겐의 감소와 함께 초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지만 눈에 보이게 이제 숫자적으로 또 검사상의 이상 소견으로 나타나는 분명한 소견들이 후기에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면 아니 저렇게 많은 문제들을 에스트로겐이 감소시키는 것에 일어난다. 그러면 에스트로겐을 이렇게 주면 되잖아요. 그 에스트로겐을 주면 되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거죠. 주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보시는 분들에게도 내가 이제 50세에 폐경이 됐다고 했을 때 폐경이 된 자신이나 가족에게 그럼 호르몬 치료를 권할 건가? 권하지 않는다. 이제 이 두 가지 질문을 해보면 보통 사람들이 있는 곳에 손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게 이제 막 반반이 나누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주저하게 되고 뭔가 줘야 될 것 같은 분위기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도 괜찮은가 이런 생각들이 막 들면서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가 그동안 호르몬 치료에 대한 역사, 그러니까 간단한 역사를 좀 보면서 왜 이것들이 지금도 고민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호르몬 치료는 용어가 몇 가지 있는데요. 가장 많이 써왔던 거는 HRT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영어로 호르몬 리플레이스먼트 세라피인데 호르몬 보충 요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사실은 틀렸습니다. 왜 틀렸냐 하면 리플레이스먼트 한다고 할 만큼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부 그냥 약간 보충해 준다, 뭐 서플리먼트 이런 표현이 더 맞아서 과거에부터 많이 써오긴 하지만 그리고 지금도 뭐 HRT라는 표현을 쓰긴 하지만 저 표현보다는 그냥 호르몬 세라피 이렇게 해서 제가 굵게 했는데 HT 혹은 호르몬 세라피라고 하는 것들을 더 조금 더 전문적으로 표현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게 더 맞고요. 이제 대한폐경학회에서 나오는 그 호르몬 지침서에 보면 그냥 메노포자 호르몬 세라피에서 MHT라고 하는데 폐경 호르몬 요법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식 용어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뭐 HRT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MHT나 뭐 폐경 호르몬 요법 이렇게 하면 좀 더 이렇게 아시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들으실 수 있을 거고요. 이 폐경 호르몬 요법은 이제 두 개로 나누어지죠. 하나가 에스트로겐을 주는 것, 우리 에스트로겐 세라피에서 ET라 그러고, 그다음에 에스트로겐하고 프로제스테론을 함께 주는 병합 요법은 EPT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이것 외에 호르몬을 대신해서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것들로 뭐 스티어라고 하는데 리비알 같은 거를 사용하게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혹은 이제 썸 제제라고 해서 역할을 비슷하게 하는 것들을 이제 합성을 해서 약제 형태로 만든 것들도 있는데 어쨌거나 호르몬을 직접 주는 것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에스트로겐을 쓰는 경우와 에스트로겐하고 프로게스테론을 함께 쓰는 게 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역사를 좀 볼게요. 80년 됐죠. 그러니까 1941년 캐나다, 1942년에 미국에서 폐경과 관련한 증상에 대한 프레마린이 승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80년 된 거죠. 어쩌면 뭐 노화 방지란 단어에 대해서도 그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렇게 말이 될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그런 노화와 관련되어 있는 맥락에서 우리가 폐경을 접근했을 때 어떻게 보면 가장 오래되고 가장 많이 사용되어 온 어떤 치료가 폐경이 된 여성에게 호르몬을 치료한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80년 정도 역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이후로 쭉 사용되다가 1994년에 미국의 내과학회 가이드라인에 보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모든 여성은 HRT 호르몬 치료를 고려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되면 미국의 이 폐경 여성 중에 40% 정도가 호르몬 치료를 하는 걸로 통계적으로 나와 있고요. 2002년에 나온 이 노박 가이네콜로지는 산부인과 교과서입니다. 그 교과서에 호르몬 치료의 적응증, 그러니까 다음과 같은 경우 호르몬 치료를 하십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첫 문장에 폐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폐경이 되면 호르몬 치료 적응증이 되는 거죠. 그래요? 근데 지금은 폐경이 된 여성들한테 다 호르몬을 안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났었냐면 이 2002년도에 이 교과서가 나왔을 때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 이전에 이 여성 호르몬이 어느 정도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인데요.
2000년 밀레니엄이 시작이 됐을 때 미국 제약시장의 통계를 보면 아주 오랫동안 1위를 지켜왔던 프레마린이 2위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프레마린이 뭐냐면 pregnant mare's urin이죠. 그러니까 임신한 말의 소변에서 나온 어떤 성분을 가지고 연구해서 만든 프레마린이라고 하는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오래 사용이 되어 왔던 여성 호르몬의 이름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항상 판매 1위였어요. 전 미국 시장에서. 그런데 2000년이 되면서 이제 2위가 데려갔지만 여전히 이렇게 통계적으로 많이 처방이 되고 있었던 약인 거죠. 그랬는데 이게 이제 2002년도에 우리가 그 여름에 이제 골든골이 터졌을 때 제가 환호했었죠. 막 길거리 뛰쳐나가고 소리 지르고 했던 이 2002년 월드컵 그리고 4강에서 8강이군요. 8강에서 이렇게 홍명보 선수가 마지막 골 페널티킥 탁 넣고 막 이렇게 했을 이 여름에 세계 우먼스 헬스 이니시에이티브라고 우리가 이거 약자를 WHI라고 하는데요. 이 WHI라고 하는 굉장히 대규모의 연구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 WHO 연구가 발표가 되고 이 내용들이 이제 타임즈에 실리면서 호르몬의 진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온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호르몬 치료하게 되면 오히려 더 위험하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실리기 시작한 거죠. 이게 무슨 내용이었냐 하면 호르몬 치료를 하게 되면 이제 유방암이나 특히 이 심장병의 위험을 높인다는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 WHI 보고서가 2002년에 하나 나오고 2004년에 다른 게 또 하나 나왔는데 그 2002년 보고서에 의해서 그 영향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600만 명이 호르몬을 끊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뉴스위크가 2003년도에 10대 보건 뉴스를 얘기를 할 때 그 2002년에 나온 연구의 결과에 따라서 2003년도 한 해 동안 자그마치 600만 명의 여성들 호르몬을 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 이유들이 있지만 사실은 이 빨간색으로 표현된 것처럼 심장병을 더 많이 일으킨다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이유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사실 미국은 훨씬 더 심장 질환에 대한 어떤 사람들이 인식도 높고 그것이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고 그렇기 때문에 이 호르몬 치료가 사실은 심장병에 유익하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그 내용이 이렇게 살짝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이 위험을 높인다는 보고서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럼 여기서 끊고 그냥 얘기가 끝났느냐? 그게 아니에요. 다시 또 호르몬을 쓰는 거죠. 그래서 2004년 시애틀 타임즈에 보면 호르몬 치료를 중단하셨던 여성들의 반 정도가 홍조나 불면증과 같은 폐경 증상 때문에 다시 호르몬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이런 보고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신장병 때문에 위험한 경고가 있었지만 5년이 지나자 20-30% 감소했던 치료자들이 다시 늘어났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기사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to be or not to be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호르몬을 쓰느냐 쓰지 않느냐 그래서 이쪽은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고 이쪽은 위험을 일으키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여전히 이제 서로 논란도 되고 있고 그것들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단순히 폐경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호르몬 치료를 쓰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내과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해리슨이라는 책에 보면 여성들에게 있어서 폐경 후에 호르몬을 쓰느냐 마느냐를 이렇게 결정하는 거는 가장 복잡한 건강과 관련한 디시전이다 이렇게 되어 있을 정도로 지금도 여전히 논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란들을 이제 도와주기 위해서 2010년도 이후에 나온 발표들만 좀 봤는데요. 여러 단체에서, 그러니까 뭐 내분비학회, 세계폐경학회, 또 북미폐경학회, 또 여러 단체들이 함께 얘기하는 글로벌 컨센서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갱년기 여성들을 도울 수 있을까? 그리고 갱년기 여성들을 돕는 데 있어서 에스트로겐이 부족해진 상황들에 있어서 그런 그 에스트로겐을 보충해 주는 거를 어떻게 하면 더 유익하고 또 안전하게 쓸 수 있을까, 더 잘 쓸 수 있을까 이런 가이드가 나왔고요. 그 2015년, 2016년 이렇게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 폐경 호르몬 치료 지침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2019년에 대한 폐경 학회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이 내용들과 함께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갱년기 얘기를 좀 더 직접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요. 갱년기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밖에서 일어나는 변화,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라고 하는데 사실 갱년기라고 하는
표현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뭔가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상황들이 생기는데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뭐 열나고 땀나고 못 자고 여기저기 아프고 마음도 울적해지고 그런데 이거를 크게 딱 두 개로 나누어서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밖에서 일어나는 변화. 그거는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느낄 수 있어요. 내가 생리를 잘 할 때는 이런 게 없었는데 생리를 안 하면서부터 뭔가 자꾸 불편한 게 느껴지는 거죠. 그거를 이제 밖에서 일어나는 변화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말 그대로 안에서 일어난다는 뜻은 밖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달리 느껴지지 않습니다. 모릅니다. 근데 그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뼈가 소실되어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콜레스테롤도 올라가고 이런 변화들이 있는데 그 두 가지 변화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이 갱년기들을 관리할 수 있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밖에 얘기를 먼저 하죠. 환자분들에게 설명할 때나 이제 강의할 때 내용인데 아래와 같은 증상이 있으십니다라고 물어보는 그림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얼굴이 화끈거리며 다 알아오르고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식은 땀을 흘린다. 이걸 제가 이제 박싱을 쳐놨는데 저게 가장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근데 물론 그것 외에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답답하다 그런가 머리가 아프고 기억력과 의욕이 감소하고 피부에 탄력이 없어지고 모발이 건조해지고 또 손발이 막 저리고 뼈마디가 쑤시고 아프고 요식음을 경험하거나 쉽게 짜증, 우울, 불안, 초조가 있고 부부관계가 불편하고 질주의가 건조해지고 성욕이 감소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이걸 이제 보여드리면 전부 다 제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별로 증상을 호소하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어쨌거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게 열나고 땀나고 하는 증상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림 하나 가져왔는데 이걸 이제 핫플래시라고 그러는데 핫플래시 얼굴에서 열이 막 뜨거운 거죠. 그래서 생리가 먹게 되면 폐경이 되고 완경이 되면 열나고 밤에 땀나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열나고 땀나니까 이제 못 자죠. 못 자고 계속 불면증과 불편함이 있는데 이제 이때 가장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남편은 잘 자죠. 굉장히 잘 자죠. 그래서 남편분들이 혹시 이 동영상을 보시거나 하시면 꼭 아셔야 되는 게 우리가 잘 잤다고 해서 아내가 잘 잔 게 아니에요. 아침에 물어봐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생리가 멎은 여성에서는 잘 잤냐, 힘들지 않냐 이런 것들 물어보면 아마 굉장히 많이 점수를 딸 수 있을 겁니다. 어쨌거나 잘 못 자고 열나고 땀나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 강의 중에 제가 그림을 좀 볼 건데요. 이게 이제 그 왼쪽 화면을 보시기에 왼쪽에 이 노란색 바탕에 그림은 빈센 반 고흐가 그린 그림입니다. 아르레 여인이라는 건데 제가 이 역사를 정확하게 다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이제 고흐가 그 아르리라고 하는 곳에 프랑스의 지방인데 거기 가서 이제 아주 짧은 기간 1년 채 조금 더 되는 기간에 약 한 300여 점의 굉장히 많은 그림을 그립니다. 그거는 이제 그 아르레에 있는 그 마을에서 아마 이게 고흐가 있었던 그 집에 아마 집 여주인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고흐가 그림을 편안하게 그릴 수 있도록 공간도 마련해주고 이제 후원을 해준 거였죠. 그래서 고흐가 그 여인을 이렇게 초상을 그리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건데요. 놀라운 거는 이제 같은 여인을 보고 이거는 고갱이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건 왜 그러냐 하면 고흐가 그림을 그리다가 당시 친분이 있던 고갱을 이제 같이 아르레 부르는데 그때 처음엔 잘 지냈는데 나중에 이게 사이가 안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갱이 이제 이게 고흐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자리를 이렇게 마련해주고 물심양면 도와주는 이 부인을 위해서 우리가 조상을 하나 그려주자 이렇게 해서 고흐는 이렇게 멋진 그림을 그렸는데 고갱은 이게 어떻게 같은 여인이라 할 정도로 이렇게 딱 봐도 뭔가 좀 인상도 안 좋아 보이는 이렇게 이런 그림을 이제 그린 거죠. 여기 뒤에 있는 이 사람은 이제 조셉인데 당시 고흐에게 되게 중요했던 그 동생하고 편지를 주고받는 그 우편 배달부인데요. 여기 막 술 취한 듯이 그려놓는데 이 여인의 그림을 좀 확대해서 좀 보면 이거는 이제 그때 고흐가 그렸던 멋진 그림들이죠. 뭐 테라스, 빛나는 밤 이런 건데 여기 이걸 그림을 확대해 보면 여기 얼굴에 이렇게 빨간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요게 이제 뭐 술을 먹어서 그렇게 되어 있다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이게 저는 이 여성이 아마 갱년기 여성이 아닐까 이렇게 혼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림을 보면서 이제 직업적인 어떤 관점에서 본 거니까 뭐 틀릴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한국 여성들의 갱년기 증상들도 물어보면 제일 흔한 거는요, 이렇게 열나고 두근거리고 식은땀 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갱년기 여성들이 얼마나 힘드냐 이거를 좀 더 객관화시키기 위해서 쿠퍼만 인덱스라고 하는 걸 씁니다. KI라고 하는데 얘가 뭐 갱년기 관련한 폐경 관련한 논문들을 쓸 때 보면 증상의 전후 뭐 치료 효과 이런 걸 할 때 이게 지수가 나옵니다. 근데 이 쿠퍼만 인덱스에서 홍조하고 얼굴 화끈그림이 가중치가 4입니다. 4. 그러니까 얘는 약간만 있어도 이제 4점이 되는 거죠. 즉 가장 영향이 크고요. 그 다음에 가중치가 발한이나 불면증, 신경질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점수를 다 내 가지고 점수가 15점을 넘어가면 경미하지만 갱년기 증상, 폐경, 완경기 증상이 있는 거고 20점이 넘어가면 이제 중등도가 되고요. 35점이 넘어가면 심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그 강의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생리가 멎은 완경 여성이 있으면 요 각각을 표시를 쭉 해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이게 홍조가 2점이면 가중치 4니까 곱하기해서 8점이 되는 거고, 또 불면증이 심하면 3 곱하기 2에서 6점이 되는 거고, 또 가슴 두근거림이 약간 있다 그러면 가중치가 1점 이렇게 해서 점수를 쭉 내 보시면 내가 얼마나 갱년기 증상을 심하게 앓고 있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수를 내 보시고 이렇게 심하면 심할수록 더 잘 도와드려야겠죠. 그렇죠? 더 빨리 도와드려야 되겠고. 그래서 이 홍조라고 하는, 그 가면 홍조라고 하는 게 홀마크다.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요거는 이제 그 사람에 따라서 재미있는 게 25% 혹은 4분의 4분 중에 1분 이렇게 얘기하는데 4분 중에 1분은 생리를 하는데도 홍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4분 중에 1분은 생리가 끝난데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한 1, 2년 안에 지속되든가 하든가 하면서 이제 5년 안에 되게 멈추는데 4분 중에 1분은 5년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홍조라고 하는 것들을 물어봤을 때 언제쯤부터 그러셨습니까? 또 얼마나 됐습니까? 또 사라졌으면 언제 이런 것들을 물어볼 때 이제 참고할 만한 자료고요. 근데 어떤 연구들을 보면 특히 이 연구들은 이제 유럽 쪽이나 뭐 이렇게 서양 여성들을 대상한 연구들인데요. 여기 보면 오래 합니다. 훨씬 더 열감이나 이런 것도 오래 앓는 거로 되어 있어서 보통 한 10년까지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다만 전 세계적으로 열성 홍조, 그러니까 생리가 끝나고 나서 폐경 증상으로 열성 홍조를 제일 안 앓으시는 나라가 어디냐 하면 일본입니다. 일본이고 우리나라도 좀 적게 앓는 편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뒤에 나오겠지만 이런 갱년기 증상 중에 열감을 도와줄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식품이 콩입니다. 콩. 그래서 일본은 나또를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밑반찬처럼 먹으니까 우리나라도 콩이라고 하면 그렇게 낯선 음식이나 반찬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동양 여성들은 그런 부분이 좀 적은 것 같고요. 서양은 콩이라 봐야 이렇게 큰 그 통조림에 그냥 이렇게 퍼먹는 정도, 이렇게 따서 먹는 정도니까 아마 그런 이유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오래 가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는 거고 100명에 1분은 뭐 평생 간다 이런 연구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리가 멎었어요. 그러면 열나고 땀나고 못 자고 이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어떻게 치료하면 되겠까요? 예, 밑에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치료하라고 이제 책에는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요 밑에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버티는 겁니다. 버티는 거냐? 뭐 시간이 가도록 버티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한 4분의 1분 정도만 5년 이상 이렇게 지속이 되니까 시간이 가도록 기다리면 됩니다. 근데 그냥 버티라고 하는 거는 약간 좀 무책임한 면도 있기 때문에 어떤 생활의 변화를 먼저 하면 좋은지를 알려드리면 일단 이제 체온을 좀 낮추는 게 좋죠. 그래서 이제 옷을 좀 이렇게 얇게 입는 것도 도움이 되고 당연히 계절도 도움이 됩니다. 이제 온 세상이 다 더워지는 여름이 되면 열성 홍조가 더 힘든 게 맞고요. 지금처럼 이제 계절이 좀 추워지면 그런 증상들이 조금 수그러들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체온을 낮추는 그런 물리적인 요건들을 하는 게 도움이 되고요. 또 체중이 늘면 열감을 더 많이 호소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중을 좀 줄이는 것이 유익하겠고요. 담배를 피우면 열감이 확실히 더 납니다. 그래서 혹시 담배를 피우는 여성은 생리가 멎게 되는 걸 기점으로 그냥
금연하시는 게 좋죠. 그리고 이제 명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완하는 것들도 도움이 됩니다. 이완요법, 또 요가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되겠죠. 혹은 침을 맞는 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생활의 변화고요. 이걸로서 이제 해봤는데 답이 안 나와. 계속 힘드세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보조제를 추천합니다. 근데 이 보조제는 여기 이제 세 가지만 언급을 했는데요. 아이소플라본, 소이, 블랙코우시입니다. 좀 이따 다시 나올 텐데 이 세 가지가 그나마 문헌적으로 연구되어서 좀 유익함이 있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보조제를 써보고요. 이제 이것도 아니면 호르몬은 아닌데 약을 처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게 SSRI이고 이 중에 SSRI 중에 하나는 실제 미국 FDA 식품의약안전청에서 갱년기 증상의 홍조에 대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해도 아니면 이제 호르몬 치료 이렇게 순서대로 하는 걸로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제가 웨레스 실제 환자분들을 보면서 권면을 해보면 생활 습관을 바꾸고 보조제를 쓰다가 요 호르몬이 아닌 약 처방은 우리나라 여성들은 그렇게 선호하진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SSRI라고 하는 게 이제 일종의 항우울제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 약 한번 드셔보시죠.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환자분들이 묻죠. 무슨 약입니까? 항우울제 계열인데. 그럼 선생님 저는 항우울제는 안 먹겠습니다. 이런 정신과적 약들을 선호하지 않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보통 보조제 쓰다가 안 되면 이제 호르몬으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이제 북미폐경학회라고 하는 곳에서 나온 포지션 스테이트먼트는 각 학회에서 우리는 이런 입장입니다라고 하는 것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논문입니다. 좀 어떻게 보면 더 비중이 있는 거죠. 여기에서 완경과 관련되어 있는 바소모토 심텀, 이렇게 혈관 운동성 증상에 대해서는 이런 걸 쓰는 게 좋습니다. 그 내용을 쭉 읽어봤을 때 당귀나 달마지유나 인삼이라든가 또 차이니스 허브나 침, 자기치료 이런 거는 분명한 베니핏이 없었다. 그러니까 유익이 별로 없었다. 다만 콩하고 붉은잎 클로버에서 나오는 아이소플라본하고 승마라고 얘기하는 블랙코우시, 요거는 임상 결과는 좀 불충분했지만 경한 혈관 운동성 증상의 효과가 있었고 단기 사용에는 부작용이 없었기 때문에 요거는 좀 추천해 볼 수 있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2004년에 나온 논문인데요. 저런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굉장히 많은 그 단체가 아니지 뭐 이런 영양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이소플라본, 그러니까 콩, 붉은잎 클로버, 승마 제제들을 가지고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흔히 볼 수 있는 갱년기 보조들 이름을 몇 가지 좀 써봤는데 여기도 보시면 이제 에스트로벤은 아주 오래됐죠. 유명하죠. 이거는 이제 아이소플라본이죠. 그 다음에 회라민 Q, 동국제약에서 만들었는데 승마에다가 세인트 존스 워터를 넣어가지고 한 건데 이거는 이제 승마 제제죠. 그 다음에 풀무원은 콩 잘 만드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풀무원에서 나온 로젠빈 수는 이소플라본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정관장에서 만든 화해락균, 정관장에 이제 홍삼을 잘 만드니까 거기에다가 5대 전통 원료 이런 게 넣었고, 독일에서 만들어서 우리나라에서도 갱년기 보조제 치면 되게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레미페민인데, 레미페민은 승마 추출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백수호궁은 말 그대로 백수호를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스테라는 감마리놀렌산, 에스테라 1, 2 이거는 저기 파마넥스라고 하는 곳에서 만들어서 파는 곳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제 제가 외래에서 실제 이제 처방하는 갱년기 보조제로 쓰는 게 클리막토플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독일에서 나온 건데 승마, 세피아, 이그나시아, 생기나리아라고 네 가지 성분으로 만들었고요. 얘는 이제 다른 보조제들과 달리 한 1년 정도 임상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보조제들을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열감이나 홍조를 호소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 백수호는 이제 하수오에서 나왔죠. 하수오가 이제 어찌하여 너의 머리가 검으냐 뭐 이런 뜻인데 뭐 저도 정확히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결혼도 못한 어떤 나이든 총각이 있었는데 그 조상님이 꿈에 나타나서 어디 가서 뭐 이렇게 해보라 근데 그게 있어서 그걸 먹었더니 머리가 검어져서 사람들이 너 머리가 어떻게 검어졌냐 뭐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적하수오, 백하수오 뭐 이렇게
나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백수호가 나오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연구를 좀 해봤을 때 뭐 갱년기 증상이 좋아지는 부분들도 있고 뼈도 좀 좋아졌다 이런 연구들이 한 2005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당귀나 속당 같은 것들을 넣은 거를 이제 갱년기 장애 개선 물질로 인정이 되었다고 하고요. 국내 병원하고 미국에서 임상 연구를 해봤을 때도 좀 도움이 됐었다 이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갱년기 증상들을 힘겹게 호소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런 보조제들을 사용해 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실제 진료에서 사용하는 지침이기도 하고 환자분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도 하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거는 폐경 증상에 대한 캐나다 산부인과 학회의 지침인데요. 일단 얘가 혈관 운동성 증상의 치료를 호소하시는 환자분이 오시게 되면 먼저 생활 습관을 변화시켜 봐라. 운동도 하고 금연도 하고 중심부 체온도 조절하고 이렇게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보완 대체 요법으로 이런 보조제를 써봐라. 대두 이소플라본이나 저클로버나 승마를 써보고, 그래도 안 되면 처방을 하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평가는 어떻게 하냐 하면 보통 3개월 정도 써봅니다. 그래서 보조제를 내가 생리가 먹고 나서 힘들다라고 써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지침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한 석 달 정도를 써보고, 그렇게 석 달을 사용해 봤는데도 도움이 안 된다. 그럼 걔는 나한테는 그게 해결책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는 호르몬 치료 같은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가야 된다 하고, 그러면서 이제 1년 간격으로 평가하는 걸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 호르몬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 호르몬은 뭐 갱년기 열성 홍제에서는 거의 뭐 초이스죠. 제일 잘 듣습니다. 제일 잘 낫고 FDA도 승인을 해줬고요. 한 달만 쓰면 좋아집니다. 그래서 여러 보조제들을 사용해 보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해서 해결이 안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갔을 때 이제 호르몬 처방하게 되면 이제 보통 처음에 한 달 있다가 뵙는데 오면 이렇게 웃고 들어오십니다. 이렇게 좋아져서 대부분 다 웃고 오시고, 이게 중등도 이상의 갱년기와 관련한 폐경 증상으로 증상이 있을 때가 바로 전신적인 호르몬 치료를 시작하는 첫 번째 적응증이라고 할 정도로 호르몬에 있어서는 유익한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폐경 호르몬 요법에 대한 치료 지침 2019년을 보게 되면 폐경 호르몬 요법은 혈관 운동성 증상에 있어서는 가장 효과적이고, 이거 외에도 관절통, 근육통, 우울증, 수면장애 등의 폐경 증상도 개선이 되고, 복부 지방이 늘어나는 것도 개선을 시키고, 또 삶의 질이 좋기 때문에 도움이 되고, 치료를 중단하게 되면 다시 좀 재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열감, 갱년기 홍조를 관리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인데요. 앞서 했던 얘기를 한 번 더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서는 알 수가 없는데, 거기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뼈고, 뼈가 어떻게 되느냐? 급속도로 약해집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되냐 하면, 이 이제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 자체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똑같은데요. 남성에서 주된 역할도 하는데요. 여성 호르몬이 뼈를 이렇게 보존해 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뼈가 끊임없이 대사가 되는 과정들을 우리가 골대사라고 하는데, 그 골대사를 감독하는 총감독이에요. 총감독이 깎는 쪽도 적당하게 깎고 있는지 봐주고, 만들어주는 것도 적당하게 만들어주고 하는 것들을 감독을 하고 있는데, 생리가 멎어지는 시기가 되면 에스트로겐이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에스트로겐이 없어지니까 감독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깎는 놈은 막 더 많이 깎게 되고, 만들어내는 녀석은 제대로 일을 못하게 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골이 다 약해지고 급속도로 뼈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에스트로겐의 감소는 본 로스, 골의 감소를 동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자, 두 번째 퀴즈죠. 뼈에는 뼈를 깎는 세포하고 뼈를 만드는 무슨 세포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어지는 얘기를 하기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될 만한 상식이어서 한번 질문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두 가지 세포가 각각의 이제 균형을 이루면서 그 사람의 뼈를 이렇게 보존해주고 또 건강하게 만들기도 하죠. 혹은 그 균형이 깨지면 이제 더 나빠지는 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사인을 주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줄을 넘어가라 그러면 그 뼈에는 뼈를 깎는 세포를 우리가 파골 세포라고 그럽니다. 이게 오스테오클라스트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깨트릴 파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골을 깨트리는 세포가 있고요. 그다음에 조골 세포는 만들 조자를 썼습니다. 만들어주는 세포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세포가 있는데 얘네는 둘 다 여성 호르몬의 통제를 받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좀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전자현미경 사진인데요. 이렇게
뼈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세포하고 뼈를 깎는 세포가 있는데, 뼈를 깎는 세포가 이렇게 뼈를 이렇게 깎아주게 되면 그 깎아주고 난 곳을 이제 만들어주는 세포가 따라와서 만들어주는 일들이 평생토록 일어납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골대사가 일어나는 거를 통해서 한 10년에 한 번 정도로 이렇게 뼈가 새 걸로 이렇게 쭉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간단한 동영상인데요. 이 두 가지 오스테오클라스트하고 오스테오블라스트에서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평생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 뼈는 굉장히 활동적인 기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뼈다귀 뭐 이렇게 얘기하고 강아지가 좋아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 살아있는 동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활동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간단한 동영상을 한번 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뼈가 금이 가거나 하면 이렇게 쭉 깎는 세포가 깎아주고 나면 만들어진 세포가 쭉 따라와서 만들어진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제 활동적인 구조죠. 근데 이 과정들을 이제 여성 호르몬이 통제를 하고 있는데, 이 통제를 하는 여성 호르몬이 50세를 기점으로 없어지니까 이 그래프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런대로 최대 골량까지가 보통 한 25세 구간에 만들어져서, 그때부터는 약해져도 그냥 조금 정도만 약해지다가 50이 된, 즉 생리가 멎은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급속도로 많이 빠져나갑니다. 근데 안 느껴집니다. 모르죠. 증상이 없으니까. 하여 일부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생리가 멎었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불편함이 없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고, 게다가 막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서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친구 따라서 병원에 같이 가봤다가, 즉 갱년기 증상 때문에 치료하는 친구 따라서 가봤다가, 그럼 나도 골밀도를 한번 재어볼까 그랬더니 덜컥 골다공증까지 가 있는 경우들을 보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생리가 멎은 여성들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내가 생리가 멎으면 굉장히 많은 양의 뼈가 소실이 된다, 이런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골이 소실이 돼서 약해지는 그 병, 그게 바로 우리가 골다공증이죠. 즉 골 강도가 약해서 골절이 위험성이 증가되는 이 골격계 질환이 골다공증인데, 전 세계적으로 매년 이것도 좀 지난 통계인데 900만 명이 골절이 일어나게 되고, 지금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정말 이제 에피데믹인데, 코로나 에피데믹처럼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여성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뼈가 약해지고 골절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러지면 이렇게 척추가 주저앉으면 꼬부랑 할머니가 되고, 골반이 부러지게 되면 더 이상 일상생활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사망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좀 슬프게도 고령화가 제일 중요한 이유겠지만, 이제 2019년 드디어 골다공증 환자만 공식적으로 100만 명을 돌파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2017년에 90만 명이었는데 2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고, 골다공증이 결국 골절이 잘 일어나는 질병인데, 골절의 양상들도 계속 증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퀴즈를 하나 더 내볼까요? 자, 50이 넘은 여성이죠. 50 이상이 된 여성들은 골다공증성 골절이죠. 이제 그 뒤에 제가 질문이 빠졌는데, 즉 뼈가 약해져서 부러지는 여성이 50이 넘은 폐경후 여성들을 대상으로 봤을 때 몇 명이나 될까요? 1번은 10명에 1명, 2번은 5명에 1명, 3번은 4명에 1명, 4번은 3명에 1명, 5번은 2명에 1명. 이게 이제 50이 넘은 여성들이 얼마나 뼈가 부러지는지라는 건데, 힌트를 드리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보면 50이 넘은 여성은 절반이니까 2명 중에 1명이 평생 중에 한 번 골다공증성 골절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뼈가 부러지는 곳이 이렇게 척추, 골반, 손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그래프로 보면 여성이 나이가 50세부터 이제 생리가 멎은 완경이 되었다고 쳤을 때, 이렇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갑자기 막 수직 상승하듯이 척추, 골반, 손목이 부러질 수가 있게 되고, 이게 얼마나 많은 거냐 하면, 일생 중에 골반이 부러질 확률이 6명에 1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두려워하는 이 유방암은 9명에 1명이에요. 그러니까 숫자로 보면 유방암에 대해서 해야 되는 사람들보다 뼈가 약해서 부러지는 거를 걱정해야 되는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될 영역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계속 얘기하지만, 골이 약하다고 하는 것은 증상이 없기 때문에 무시되거나 혹은 그냥 모르고 지나가면서
괜찮다고 하는 함정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아마 폐경과 관련된 골 소실에 있어서 꼭 기억해 줬으면 하는 내용인데요. 이게 한국 여성이든 미국 여성이든 일본 여성이든 연구를 다 해보면 폐경이 되면 골소실이 일어납니다. 여기 봤을 때 한국 여성들 대상으로 연구했을 때 폐경 초기에 골소실률이 막 증가되는데 폐경이 안 된 여성은 이런 골 감소가 없었다, 이런 연구가 있었고, 미국은 폐경 후 3년 동안 일어나는 골의 감소량이 폐경 후 10년의 반에 해당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초반에 쫙 빠진다는 거죠. 그리고 일본 여성들을 연구해 봤을 때도 폐경 후 첫 6년에 골소실이 가장 현저히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생리가 멎었을 때 여성들은 반드시 내가 지금부터 내가 살아온 일생 중에 가장 많은 양의 뼈가 소실이 되겠구나. 그리고 난 이거를 잘 관리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국 여성들의 평균 수명이 이제 2030년이 되면 90세가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지금도 86세예요. 그러면 50세의 생리가 멎는다고 쳤을 때 최소한 36년 혹은 40년간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건물로 비유하면 기둥이 그동안 건물을 버티고 지탱을 해줘야 되는데 그 기둥에 해당하는 이 뼈가 급속도로 생리가 멎으면서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알고 이거를 관리해주고 골소실을 최소화할 수 있으면 골을 더 튼튼하게 만드는 일들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알고 있으면 참 유용한 데이터인데, 이거 백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뼈가 언제 부러지는지 봤더니 골다공증에서 부러지는 경우들보다 골 감소증에서 거의 6배 이상 더 많이 부러져요.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 저는 아직 골다공증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괜찮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골 감소증이 있는 상황에서도 굉장히 많은 수의 골절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뼈가 골다공증이라고 하는 분명한 질병의 상태까지 가지 않더라도 꼭 알고 있고, 이런 일들이 초기에 일어나니까 폐경 초기에 골 관리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골 밀도가, 즉 골 상태가 어떤지 알려면 이제 제가 검사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재보는 제일 대표적인 검사가 골밀도 검사인데, 골밀도 검사는 누워서 합니다. 이거 이제 제가 옛날에 네이버 지식처럼 이렇게 네모로 해보려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골밀도 검사를 하는 방법이 이렇게 다양합니다. 손목에서 잴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QCT라고 이렇게 CT 방식으로 찍기도 하고, 아니면 발 뒤꿈치를 가지고 이제 초음파 방식으로 검사를 하기도 하는데, 가장 표준화되어 있고 가장 잘 할 수 있는 거는 이 덱사라고 알려져 있는 걸로 허리하고 골반의 골밀도를 이렇게 누워서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에서 이런 업무를 하지 않는데,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도 골밀도를 찍어줍니다. 이렇게 누워서 하는 제대로 된 검사를 해주니까 생리가 멎은 모든 여성들은 자신의 골밀도 상태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서 꼭 검사를 해보시고, 어쨌거나 이렇게 누워서 하는 검사가 제대로 된 검사니까 하고, 이걸 하게 되면 이제 T스코어라고 하죠. 이제 T 값이 있는데, 저 T 값이 마이너스 1.0이 넘어가야 정상이고, 이제 그게 안 되면 골 감소증, 그리고 마이너스 2.5도 안 되면 골 다공증이고, 마이너스 2.5보다 낮으면서 골다공증은 골절이 있으면 그거는 심한 골다공증이라고 얘기해서, 이거는 이제 더 골다공증 치료에 준한 것들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아셔야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골다공증까지 간 경우가 아니고 이제 갱년기, 즉 완경과 관련된 골의 변화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일단 치료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이 골다공증 치료에 대한 지침에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는 골다공증이 진단이 된 사람이니까 요거 말고요, 이게 비약물적 치료를 보면 되는데, 이게 뼈를 튼튼하게 하거나 뼈를 관리해야 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될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C, D, E 이렇게 얘기합니다. C, D, E. 그래서 C가 뭐냐? 칼슘입니다. 칼슘이고, D가 바이타민 D입니다. 그리고 E가 exercise입니다. 근데 exercise는 체중 부하 운동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뼈가 아까 얘기한 그 오스테오블라스트라고 뼈를 만들어준 조골세포는 체중 이렇게 부하 운동을 하게 되면 뼈가 더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 반대의 예가 그 우주정거장 이런 곳에서 이제 우주 비행사들이 가서 뭐 1년 정도, 6개월 정도 근무하고 오게 되면, 거기에는 중력에 의해서 체중 부하를 해줄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골밀도가 약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체중 부하 운동, 즉 체중을 실는 운동을 해야 되는 거죠. 걷기, 등산 이런 것들이고,
물에 떠서 하는 수영, 이거는 안타깝게도 심장하고 폐에는 굉장히 좋은 운동인데 뼈에 대해서 놓고 보면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수영이 나쁜 운동이라는 뜻이 아니라 뼈를 튼튼하게 하는 측면은 체중 부하 운동을 해야 된다. 이걸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제가 CD인데 EDC로 거꾸로 내용들을 조금씩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체중 부하 운동을 해야 되는데 골다공증이 혹시 있는 사람은 하면 안 되는 운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게 이 내용이 그거죠. 이제 칼슘, 비타민 D, 체중 보호 운동인데 이거는 여러 단체에서 누구를 치료하느냐는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했을 때 non-pharmacologic intervention, 즉 약물 치료가 아닌 처방이 아닌 것들을 해야 되는 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이 강조해요. 1200mg의 칼슘, 800 단위의 비타민 D, 그 다음에 regular weight bearing exercise, weight bearing physical activity, regular weight bearing activity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3, 40분 걷는 운동을 계속 해주는 게 좋고요. 하지만 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골다공증 환자는 척추를 앞으로 구부리는 운동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flexion이라고는 영어로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앞으로 굽히면 더 부러집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야호 하고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뒤로 젖히면서는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상관없는데 앞으로 굽히는 운동을 갑작스레 굽히면 안 되니까 여기 있는 이 그림처럼 이렇게 박 숙이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김장하실 때 김장독을 든다든가 이사할 때 갑자기 무거운 걸 든다든가 혹은 이제 애를 봐주는데 애기가 이렇게 자꾸 커가지 않습니까? 무거워지죠. 그런데 그럴 때 허리를 굽히고 잘못 들다가 이렇게 압박골절, 그러니까 주저앉는 거죠.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고 요가에서 특수한 자세 이런 거 다 좋은데 골다공증 환자는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쭉 피는 운동하고 체중 운동 해주시고요. CDE 중에 E 말고 이제 D를 좀 볼 텐데 이건 좀 슬픈 내용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D는 따로 시간을 좀 떼서 정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좀 많은 얘기거리가 있는데 어쨌거나 이게 2005년도 4월달 조선일보 나온 그 신문을 제가 캡처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전 세계에 18개 나라에서 골다공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비타민 D 수치를 재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가 여기 20.4로 레바논에 이어서 17등, 그러니까 꼴찌에서 두 번째였어요. 그리고 이때 이 기사를 내면서 기자가 바이타민 D 결핍이 굉장히 심각하고 피부를 지키려다가 뼈가 텅텅 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레바논은 이렇게 차도른가 이렇게 눈만 가리고 다니는 여성분들이 다니시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너무 낮은 거죠. 그러면서 이 사진에 보면 나이 드신 어르신이든 중년 여성이든 심지어 젊은 여성들까지 다 가리고 가는 거예요. 햇볕을 이렇게 이제 다 가리고 가리니까 당신의 피부가 지켜질지 모르지만 뼈가 텅텅 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골다공증 환자분들 대상으로 한 연구였는데 이 이후로 굉장히 많은 곳에서 연구를 해봤고요. 심지어는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여성들의 비타민 D가 낮다는 걸 공인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거는 IOF라고 International Osteoporosis Foundation이라고 하는 곳에서 포지션 스테이트먼트, 이것도 이제 학회 차원의 얘기인데 나이 드신 분들의 비타민 D에 대한 어떤 권고를 얘기할 때 전 세계적으로 비타민 D가 30 나노그램 per ml이 안 되는 사람이 폐경후 여성이 많이 있는데 태국하고 말레이시아는 50%, 그러니까 두 분의 한 명인데 두 나라 일본하고 대한민국은 90%가 폐경후 여성들이 비타민 D가 없다는 거죠. 지금 안 그래도 뼈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칼슘이 자꾸 뼈 쪽으로 가기 위해서 바이타민 D가 너무 필요한데 90%가 안 나는 거죠. 공인이 됐어요. 그리고 이 여세와 맞물려서 우리나라에서도 연구를 해봤더니 이게 이제 2008년도 국민 건강영양평가라고 하는 대표적인 우리나라에서 하는 역학 연구인데 거기서 봤더니 이게 30 나노그램 per ml 이상이 정상인데 10대에서부터 20대, 30대, 80대 이상까지 그리고 남녀를 통틀어서 한 연령도 모두 다 평균이 30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거의 어둠의 나라인 거죠. 햇볕 안 쐬고 있는 거예요. 어둠의 자식들이 그득한 거고. 저렇게 이제 낮다 보니까 특히 50 이후에 생리가 멎은 여성들의 경우에는 뼈는 소실이 되는데 그거를 보충하기 위해서 칼슘이 들어간들 바이타민 D가 부족하니까 제대로 뼈 쪽으로 못 가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악순환이 이제 반복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뉴스에 보면 이제 애들한테 생기는 구루병까지 막 증가되고 이게 이제 없어진 병이거든요. 이거 없어진 병인데 저게 생겼다고 하는 걸 보면 우리나라는 정말 이렇게 햇볕을 안 쐬는 것 같죠. 근데 고맙게도 이제 그 이후에 계속 이런 얘기들이 뉴스도 나오고 사람들이 알려져서 햇볕을 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바이타민 D가 부족한 경우에는 무조건
무조건 햇볕을 쐬서 이게 선라이트 익스포저가 가장 중요해요. 하루에 15분 정도 햇볕을 쐬야 되는데 그게 이제 겨울에는 안 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타민 D를 만들기 위해서 햇볕을 쐬서 비타민 D를 만들 수 있는 거는 11월부터 3월은 안 되거든요. 위도가 부산 북쪽에 있는 경우에는 햇볕을 쐬러 나가도, 그러니까 지금 계절은 거의 뭐 속옷만 입고 나가서 전신에 햇볕을 쐬도 비타민 D가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비타민 D를 만들어내는 자외선이 안 오거든요. 자외선이 이제 UVA, UVB, UVC가 있는데 UVB가 비타민 D를 만들고 그 UVB가 햇볕에 닿아야지 비타민 D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과정이 일어나는데 그게 안 오는 거죠. 태양이 이렇게 있는 곳에서 지구가 공전을 하면서 이렇게 타원형으로 멀어지는데 그 11월부터 3월까지는 우리나라 위도까지는 안 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바이타민 D가 낮으신 분들은 검사해서 30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비타민 D를 영양제로 2000에서 3000 단위 정도 먹든가 아니면 주사 같은 걸 통해서 어쨌거나 보충을 일단 해야 되고요. 자, 어쨌거나 햇볕을 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어둠의 자식으로 살면 안 되고 이렇게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하면 되느냐? 봄, 여름, 가을에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아침, 저녁, 오후에 15분 정도 햇볕을 쐬는 거죠. 그래서 기미나 이런 게 걱정이 되시는 분들, 또 젊은 여성들 그게 걱정이 되면 얼굴하고 목은 선크림을 바르시고요. 팔, 다리, 그러니까 뭐 나시나 반바지 이런 거 입고 혹은 뭐 상황이 되면 등 파인 옷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피부에 햇볕이 닿아서 만들어주는 기간을 만들어주고 한 15분 정도 쐬면 되고요. 그 이상의 야외 활동을 하게 될 때는 이제 선크림을 가지고 나가서 그때 이제 바르면 돼요. 그때 바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구호인데요. 지금 당장 태양을 즐겨라고. 그래서 태양을 즐기는 습관들이 필요하고 사실 이제 뼈는 놓고 보면 어렸을 때부터 계속 잘 만들어야 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환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의 이제 청소년들이 너무 이제 밖에 못 나가서 못 뛰어놀고 놀이터에 애는 한 명도 없고 다 막 학원에 뭐 이렇게 가 있는 거 보고 있으면 저는 좀 울적해집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태양을 즐겨야 되고 지구상에 있는 동물들은 광합성을 하면서 더 건강해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칼슘으로 넘어오면 이게 국민건강영양평가에 보면 칼슘 권장량인데 우리가 50세 이상 이후에 보면 한 500에서 600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뼈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혹은 이제 생리가 먹고 나서 급속도로 뼈가 빠져나가는 시기에는 뼈를 보호하기 위한 뼈를 만들기 위한 원료인 칼슘을 충분히 줘야 됩니다. 한 1200mg 정도가 권고사항인데 실제 섭취하는 게 되게 낮잖아요. 그러니까 500이라고 쳐도 한 700 정도 더 줘야 되니까 칼슘을 이제 넣어야 됩니다. 보충해 줘야 되죠. 다만 칼슘을 일단 음식으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우유를 흔히 먹는, 그러니까 뭐 젖짜서 먹는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보통 이제 서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유를 통해서 이렇게 강박적으로 칼슘을 얻으려고 하는데 이거 영어로 된 문장을 제가 해석했는데 진짜 강박적. 우유 아니어도 괜찮아요. 우유 한 컵에 칼슘이 276mg 있는데 이 슬라이드에서 보는 것처럼 뭐 들깨라든가 아니면은 두부라든가 이런 것들 칼슘이 많은 음식들이 꽤 있습니다. 또 뱅어 뼈째 먹는 생선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치즈 같은 유지품 계열들도 칼슘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칼슘을 일단 음식으로 보충할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하면 되고요. 저는 콩하고 두부 또 뼈째 먹는 생선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리고 우유는 약간 역설도 있는데요. 우유의 역설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우유를 또 너무 많이 먹는 게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합니다. 뼈에는. 그러니까 약간 논란이 있으니까 우유 안에 음식으로 우리 칼슘을 충분히 넣어주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이거 보충제를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처방을 받아가지고 이 탄산 칼슘이라든가 구연산 칼슘 이런 것들을 주면 되고요. 뭐 탄산 칼슘은 위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식후에 먹는 거고 구연산 칼슘은 위산이 없어도 되기 때문에 식사랑 상관없이 먹어도 되는데 어쨌거나 이런 칼슘을 충분히 보충해 주는 것들을 통해서 생리가 먹고 난 이후에 뼈 소실들을 우리가 보충하기 위한 C, D, E를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골다공증 진료 지침 이제 작년에 나온 걸 보면 칼슘과 바이타민 D는
이 둘의 섭취가 골절 예방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한 무작위 대조 연구를 NOF라는 단체에서 메타 분석이라고 그러니까 여러 논문들을 취합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칼슘과 비타민 D 보충제를 투여하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골절 위험도가 15% 감소하고 대퇴골절 위험도가 30% 감소하였다. 그래서 골다공증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 칼슘과 비타민 D의 적절한 섭취가 매우 중요하므로 모든 골다공증 환자에서 기본적으로 투여해야 되고 우리가 예방에 대한 영역들이 분포로는 더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여기 있는 것처럼 칼슘을 못합니다. 800에서 1000mg입니다. 1000mg 섭취를 권장하고 비타민 D는 800단위 이상 섭취를 권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CDE를 하는 거죠. CDE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했는데도 뼈가 약하거나 아니면은 뼈가 너무 많이 소실이 되는 것들이 통제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이제 골다공증에 해당하는 치료에 여기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이 분명히 치료 약물로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종류의 골다공증 치료제들이 있는데 실제 이제 여성 호르몬을 넣어주게 되면 뼈의 소실, 그러니까 골이 약해지는 걸 예방한다든가 하는 것들은 어떤 약에 비해서도 뒤처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생리가 멎고 나서 열감을 호소하고 그런 것들이 다른 방식으로 조절이 안 되는 데다가 뼈까지 계속 소실이 되거나 뼈가 약하신 분들한테는 호르몬을 쓰는 거는 아주 적절한 선택이고 최상의 치료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이게 골절에 대한 아까 그 2002년도에 나온 WHI 연구인데요. 거기 보면 이 하자드 레이쇼가 이제 1 미만이 되면 줄였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골다공증, 골절, 척추골절, 고관절 골절, 상지, 골목 골절 전부를 다 30% 가까이 감소시켜줬고요. 놀라운 거는 이 연구군들은 골다공증 환자분들이 아니셨어요. 그러니까 골밀도가 정상인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일반적인 폐경 여성들을 연구군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런 연구군들이 호르몬을 주니까 그 모든 경우에 있어서 골절이 감소했고 대퇴골 골절에서도 감소가 일어나고 골 감소증이 있는 경우에서도 골절이 감소가 되는 것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르몬 치료는 호르몬 치료를 쓰지 못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뼈에 있어서는 특히 젊은 폐경 여성들한테는 아주 좋은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폐경 호르몬 치료 지침에 대한 내용들에 있어서 골다공증에 대한 부분들을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폐경호르몬요법은 폐경과 연관된 골밀도 감소를 방지함으로써 골절 위험성을 감소시키므로 초기 폐경여성, 그러니까 60세 이전이나 폐경이 된 지 10년 이내에서는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적절하고 이걸 중단하게 되면 골밀도가 잘 유지된 효과가 다시 빠르게 소실이 되고요. 표준 용량의 호르몬 치료는 골다공증까지 가지 않은 여성에서도 골절을 줄여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용량이나 초저용량 치료는 골절 감소 효과가 좀 밝혀진 바가 없고 생리가 빨리 끝난 조기 폐경 여성, 40세 이전의 생리가 멎은 여성이나 골 감소증에서도 골소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폐경 호르몬 요법이 필요하다 이런 지침들을 가지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리슨이라고 이제 모든 내과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의과 대학생들이 다 보는 책에 보면 폐경 후 호르몬 치료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놨습니다. 분명하게 효과가 있는 것과 분명하게 위험이 있는 것, 그다음에 정확하지 않는 부분들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분명하게 효과가 있는 두 가지가 바로 폐경 증상이 심한 경우와 골다공증에 있어서는 분명한 효과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예상한 시간 정도가 된 것 같은데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생리를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축 완경 파티를 해야 됩니다. 파티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파티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내가 변할 거다. 열나고 땀나고 못 자고 여기저기 아프고 막 갑자기 짜증을 내기도 할 거고 우울해질 거고 할 거고 또한 내 몸 안에서 내가 못 느끼지만 뼈가 약해지는 것들을 포함해서 변화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변한다. 그러니까 내가 변하는 거를 이해해줘라. 그리고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내게 일어나는 정상적인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사람들과 함께 파티를 하시도록 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본인 스스로 관리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리를 안 하는 게 병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변화죠, 변화. 근데 그 변화가 몸 바깥에서와 몸 안에서 변화를 일으키니까 그 변화를 이제 어떻게 하면 관리해서 건강하게 살 수 있을지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90세까지 살 거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즉 생리하지 않는 상태로 내가 거의 뭐 35년, 40년 가까이 지낼 거다라는 개념을 가지시고 길게 본 장기 계획을 세우셔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내가 어떤지 알아야 되죠. 나를 알자.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내 몸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어떤 증상들이 내가 관리가 되어야 되는지 그 변화들을 보고, 또 골밀도 T 값을 알아서 뼈가 생리가 먼저 초창기에 굉장히 많이 소실이 되는데 내가 뼈 상태는 어느 정도에 있고 얼마나 소실되는지 이런 것들을 병원에 가서 선생님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봐야 되고, 또 최신 지견이 뭔지 이런 것들을 물으시고요. 제가 여기 이제 써놓지는 않았는데 저는 보통 자기를 관리해줄 의사 친구를 한 명 만들어라 그래요. 가서 이제 물어도 보고 요즘은 어떤 최신 지견이 있느냐,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바른 방향성의 관리 지침이냐, 혹은 처방을 받고 있다면 이 처방이 좋은지 이런 것들을 질문해 보시면서 함께 관리하는 계획들을 세워서 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호르몬을 쓴다면 드리고 싶은 내용들에 대한 것들로 한 가지만 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 호르몬의 투여 기간은 보통 60세까지 투여하는 게 원칙이다라고 우리나라 보험심사평가원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성 호르몬을 쓸 때 제일 적절한 시기는 폐경 초기, 폐경 증상도 심하고 뼈도 많이 빠져나가는 그 초기에 써서 한 60세 정도까지 호르몬을 쓴다. 물론 쓰면서 이제 체크해야 될 것들, 유방은 괜찮은 이런 게 있지만 그거를 적정하게 쓰는 기준을 그렇게 알고 있고요. 60세를 초과할 때는 득실을 따져야 되고 매년마다 자기 자신을 평가하면서 쓰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영어로 써서 그렇지만 이게 어떤 거냐 하면 내분비 학회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미국 내분비 엔도크라인 소사이어티 거기에서 낸 건데, 10년 폐경이 된 지 10년이 안 된 혹은 60세 이전의 여성들을 가지고 봤을 때 호르몬을 쓰게 되면 여기 보면 문제가 되는 것들은 약간 거의 눈금 수준에 있어요. 이게 이제 뭐 어떻게 쓰든지가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게 나빠지는 역할의 것들은 눈금 수준이라면 좋아지는 것들은 이렇게 핫플래시는 뭐 거의 엄청나게 많은 수들이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폐경 초기 젊은 여성들은 호르몬을 쓰는 부분들에 대해서 훨씬 더 이득이 많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강한 갱년기라고 제목을 시작을 했는데, 건강이라고 하는 것들을 단지 병이 없는 게 아니고 피지컬, 멘탈, 스피리추얼 앤 소셜 웰빙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 이제 신체와 정신과 영혼과 관계의 안녕 상태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지금 신체의 일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갱년기라고 한다면 이 나머지 얘기들을 이렇게 하나씩 좀 다루어 가야 될 텐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신체에서 일어나는 변화, 즉 열감과 골에 대한 얘기들 가지고 오늘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할 얘기들은 이제 호르몬 치료를 만약에 쓴다 하면 젊은 여성들이 좋다 하더라도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슈가 많습니다. 그거를 안전하냐, 그 다음에 뭐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동안에 컨센서스, 여러 단체들이 함께 모여서 포지션을 내는 것처럼 같은 그런 컨센서스가 없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정리를 좀 해주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언급이 된 것처럼 신체를 지나서 특히 이제 관계에 있어서 또 정신에 있어서 유익함들, 웰빙을 위해서 어떤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차차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